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석희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오늘 과학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바로 옆에 서 왔습니다. 과학기술원에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학교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빛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빛. 우리가 매일 이렇게 빛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이 빛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강연 도중에 질문을 가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퀴즈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마치는 사람은 제가 특별한 기회를 하나 주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신기루 아시죠? 사막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는 그런 곳인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오아시스가 보이는 그런 것 신기루인데 그런 현상이 여기 이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퀴즈를 마치는 학생은 나와가지고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구슬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 5개의 그림들이 있죠. 이 5개의 그림들 모두와 관련된 단어 하나.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나왔어요. 자, 여기 딱 서세요. 여기 딱 서가지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조금만 낮춰가지고 몸을 낮춰가지고 보세요. 구슬이 보이나요? 네. 한번 잡아보세요. 안 잡혀요. 안 잡히지? 예, 그게 일종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자, 들어갔어요. 예. 자, 맞습니다. 아주 어리지만 아주 똑똑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그림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단어라고 치면은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있죠. 열과 빛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무지개도 태양빛이 굴절이 되고 분산이 되고 해서 저렇게 7가지의 아름다운 색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도 보시면 이게 뭔가요? 망원경. 예, 그렇습니다. 옛날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이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다른 사람이 다른 유형의 망원경을 만들었지만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망원경, 그래서 그걸 갈릴레이식 망원경이라고 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망원경을 보고 있어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오는 빛을 굴절을 통해서 크게 보는 그런 거죠. 굉장히 작은 저 멀리 있는 그런 물체들을 크게 확대를 해서 보는 그런 장치고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빛을 내는 촛불이고요. 이것도 빛을 보는 우리 인간의 장기, 눈이죠. 눈. 모두 다 빛과 관련된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그 빛을 응용해서 우리 일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게 있는가, 또 빛 중에서 아주 특별한 빛, 레이저, 저는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레이저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레이저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어디다 쓰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빛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굉장히 오래된 물음입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은 빛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동.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은 물결파가 이렇게 밀려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죠. 이것도 음파, 파동입니다. 파동. 빛도 그와 같은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중에 한 사람이 여기 보시는 저 사람인데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호이겐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호이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백 년 전에 이미 빛은 파동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저 사람이 파동이라고 했겠는가?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빛이 거울 같은데 이렇게 오면은 반사가 되죠. 반사가 되고 또 물 같은 데를 통과하면은 굴절이 되고 이것은 전형적인 파동의 성질입니다. 파동. 또한 여기 보면은 이 막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빛이 오면은 빛이 그 뒤로 이렇게 휘어져서 갑니다. 저것 또한 파동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저것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합니다. 저것은 우리 음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벽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벽에 있어서 여러분들 볼 수는 없지만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죠. 그건 왜 그런가? 파동의 성질입니다. 그 뒤를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회절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고요. 또 간섭이라는 것도 빛이 여기서 가고 이 구멍을 해서 가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무늬가 밝고 어둡고 이런 띠가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간섭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아주 전형적인 파동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저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미 수백 년 전에. 자, 그러면 이게 다냐? 그렇지 않고 빛은 입자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옛날 뉴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턴은 17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백 년 전에 이미 뉴턴은 빛은 입자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빛이 입자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00년쯤 됐어요. 광전 효과라고 해서 뭐냐면은 금속에 보면은 전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유전자라고 그러는데 전자는 알맹이죠. 굉장히 조그만 알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알맹이인데 그게 금속에는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빛을 보내주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실험적으로. 아니 도대체 빛을 비추니까 왜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오는가? 이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이 아인슈타인은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해 보니까 빛이 알맹이다 하니까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빛이 알맹이가 전자도 알맹이니까 탁 치면은 구슬과 구슬이 탁 맞으면 튕겨나가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다 그렇게 아인슈타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맞는가? 이렇게 보니까 입자인 것 같고 또 저렇게 보니까 또 분명히 파동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음이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왔어요. 답이 뭐냐면 빛은 입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파동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것을 빛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중성.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빛뿐만 아니라 모든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집니다. 좀 더 일반화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은 알맹이죠. 입자죠. 근데 날아가면 이놈이 파동의 성질도 가집니다. 근데 왜 우리는 파동이라고 못 느낄까요? 그 질량이 커서. 질량이 굉장히 작은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전자와 같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 빛과 같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 그 파동의 성질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빛은 입자면서 파동인데 입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 뉴턴이 여기 있어요. 뉴턴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뉴턴의 업적 몇 가지를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먼저 손대는 사람한테 볼 기회를 주겠어요. 이 그림은 뉴턴의 위대한 업적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업적들 여러 가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 누가 말을 해보세요. 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모든 것에는 중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뭘 보고 그걸 알았어요? 행성을 보고. 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수. 예, 자, 나오세요. 아주 똑똑한 학생입니다. 자, 여기 딱 써가지고 여기 딱 써가지고 보세요. 구슬이 보이나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안 잡히죠? 예, 됐습니다. 들어갔어요. 예.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가 왜 하늘 위로 안 날아가고 땅으로 떨어지는가? 여기서 뉴턴은 이미 그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끝에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긴다 하는 만륜력의 법칙, 즉 중력의 법칙이죠. 그것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업적들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자,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뉴턴의 업적. 예. 무지개. 뭐 좋습니다. 자, 박수. 예, 좋습니다. 자, 나오세요. 뉴턴은 빛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딱 써가지고 한번 보세요. 조금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뭐가 보입니까? 네. 뭐가 보입니까? 구슬이 보여요. 구슬이 보이죠? 네. 한번 잡아보세요. 홀로그램 느낌이요. 홀로그램 같죠? 여기 색이 홀로그램은 아니고요. 자, 그래요. 들어가세요. 예. 예, 제 학생이 말한 대로, 뉴턴은 빛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태양빛을, 백색광을 이 프리즘이라는 것은 유리를 삼각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를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란보에 따라서 휘는 각도가 달라지는 걸 발견했어요. 달라져서 무지개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태양광이라는 것은 그냥 백색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선인데 그것이 빨주노초 파란보로 분리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또 거꾸로 저것을 합치니까 다시 백색광이 되는 것을 또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 빛의 그 어떤 성질을 연구한 중요한 그런 결과고요.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보이나요? 그림 속에? 예. 뉴턴식 반사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박수. 자, 어떻게, 한번 나오시죠. 예, 좋습니다. 아들이 나오세요, 대신. 자, 여기 써가지고, 딱 보세요. 조금 낮춰가지고, 고개를, 뭐가 보입니까? 구슬이 보이죠? 안 잡히죠? 예, 됐어요. 예, 들어가세요. 그래서 학생의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반사 망원경이고요. 뉴턴은 저런 반사 망원경을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뉴턴식 반사 망원경이라고 그래요. 뉴턴식 반사 망원경. 아까 보여드린 케플러의 망원경은 렌즈를 씁니다. 렌즈. 앞에도 볼록 렌즈, 뒤에는 오목 렌즈를 쓰는데 여기서는 렌즈를 쓰지 않고 오목거울을 씁니다. 오목거울을 써가지고 빛을 집광하고 또 이렇게 굴절시켜서 크게 보는 그런 장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이 뉴턴은 대단한 업적을 이미 쌓은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뉴턴의 그 업적은 너무나 위대해서 정말 자, 안 보이나요? 예. 달이 뜨는 걸 보고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밀물과 썰물.
자, 뭐 그건 중력이죠, 그죠? 중력, 만류력이라고. 또 누가 손 들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나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일단 책을 하나 썼다는 거죠. 책이 보이죠? 프린시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라틴어로 쓴 책인데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성과들을 저 책에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으로 남아 있고요. 또 관련된 이야기라면 이 바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업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 얘기냐면은 뉴턴은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분적분도 이제 발견했고요. 엄청난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도 이미 그 학식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말이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사장 있죠. 모래가 끝없이 흩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 백사장을 거닐다가 조금 이상한 그런 조약돌, 그런 조개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내 앞에는 아직도 탐구되지 않은 무한히 광대한 진리가 저렇게 무한히 내 앞에 아직도 놓여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한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빛이란 것은 전자파의 일종입니다. 전자파라는 것은 여러분들 전파 많이 들었죠? 전파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전파의 아주 일종인데 전파 중에서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빛이라고 하죠.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빛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이 가시광선이고 그보다도 파장이 더 짧은 것은 자외선, X선, 감마선, 파장이 긴 것은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굉장히 넓은 대역에 걸쳐서 빛, 전자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이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X선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사진 찍죠. 우리 눈으로서는 그 인체 내부를 볼 수가 없지만 엑스레이는 우리 이 내부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내부의 뼈가 부러졌는지 어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파는 뭐냐면은 파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파동이라고 하면은 파동의 이 산과 산 사이의 거리, 이걸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그래서 그 파장이 수 센티미터 내지는 수십 센티 정도 되는 그런 전파를 우리가 마이크로파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안테나 많이 보셨죠? 어디 아파트 이런 데도 가다 보면은 그 디시 안테나 보일 겁니다. 그게 다 저런 마이크로파를 수신하는 안테나입니다. 수신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통신도 하고요. 여러분들 뭐 다들 이 핸드폰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통화할 때 이 전파를 가지고 통화를 하죠. 이 전파가 이제 가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전파가 바로 마이크로파입니다. 주파수가 수기가 할 수 정도 되는 그런 마이크로파예요. 또 라디오파. 여러분들이 라디오 AM, FM 듣죠? 그걸 이제 우리가 라디오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응암공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사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가면은 응암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높게 솟아있는 안테나가 있어요. 그거는 MBC AM 안테나입니다. AM 안테나. 그건 이 전파를 쏘는데 파장이 300m쯤 됩니다. 300m쯤. 그러니까 안테나도 굉장히 커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런 다양한 그런 빛, 전자파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것은 전파망원경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마이크로파를 사용합니다. 마이크로파.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이고요. 저 미국 그 남동부 플로리다가 있고요. 거기서 또 쭉 내려가면은
섬들이 쪽에 있어요. 섬들이 카리브해라고 해서 그 중의 한 섬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미국 자치령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인데 산에다가 이와 같은 이 접시 모양 이걸 이제 설치를 했어요. 이 금속입니다. 금속.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금속으로 이렇게 디시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저게 뭐 하느냐면은 저 멀리 외계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하는 장치입니다. 전파를 수신해서 이 오목한 걸로 모아가지고 여기 이제 센서거든요. 여기서 모이면은 시그널이 강하게 되겠죠.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외계에서 어떤 외계인이 있어서 우리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지는 않을까 해서 저걸 가동을 하고 있어요. 60년대 만들어가지고 최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할 뿐만 아니라 또 74년도에는 우리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외계로. 저 외계 어디에 고등동물이 살지 모르죠. 그렇지만 대략 어디가 가능성이 있다 해서 거기를 향해서 전파를 발사했어요. 그 전파 보낸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요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예를 들어서 0과 1 마이크로파도 뭐 빛의 일종이니까 빛을 깜빡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깜빡 이렇게 이제 보내면은 그 몇 개냐면은 1679예요. 1677개의 펄스를 보내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받아보는 외계인이 만약에 고등한 생물이라면은 그걸 해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1679라는 숫자가 보면은 23 곱하기 7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과 73 그 공통점은 뭐냐면 소수라는 데 있습니다. 소수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만 인수예요. 1 곱하기 23 2 곱하기 뭘 해도 23이 될 수가 없어요. 자연수. 그죠? 그걸 우리가 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두 소수의 곱으로 되는 그런 숫자, 요펄스 수를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가로와 세로, 즉 23, 73개의 금고, 희고, 이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결국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림을 딱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우리 지구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보내주고 있어요. 고등한 생물이라면 이해를 하겠죠. 보면은 이거 보세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사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거는 뭐입니까? DNA 이중 낯선 이 꼬인 그 DNA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일 위에는 보면은 1부터 10까지 이것을 여기 보면은 이진법으로 10진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74년도에 보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아직 답이 없어요.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게 이제 빛인데 그 전자파 빛도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 우주라는 게 너무나 광대해서 아마 아직도 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죽을 때까지도 답이 안 올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파 빛을 이용해서 외계인들과 통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이건 X선입니다. X선을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는데 그 X선을 발견한 사람은 렌트겐이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190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은 1901년도부터 시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상하자마자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에요. 뭘로 받았느냐? 이 X선을 발견함으로써 받았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이런 엑스레이 튜브가 있어가지고 고전압을 걸어서 전자를 가속해서 이 금속 여기 딱 때리면은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그걸로 우리가 사진을 찍죠. 그래서 렌트겐이 이렇게 이제 장치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자, 사람 손이죠, 손. 누구 손이냐 하면은 자기 아내의 손입니다. 자기 아내 보고 손 대보라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자기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보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흉측한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내가 끼고 있던 뭐겠어요? 반지입니다. 예. 저기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진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레이저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레이저. 도대체 레이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레이저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레이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이저란 것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이런 여러 단어의 앞자를 딴 것입니다. Light Amplification, LA,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해서 앞자를 따서 LASER, 레이저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요. 저 레이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빛과 레이저가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결 맞는 빛입니다. 결이 맞느냐 안 맞느냐. 결이 맞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까 이제 빛도 파동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파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파동이 있고 또 파동이 있고 더해질 수가 있겠죠. 파동이 더해질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산과 산, 골과 골이 일치합니다. 이런 것을 결이 맞다고 그래요. 레이저는 저런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보통의 이런 빛은 저렇지 못해요. 그러면 결이 맞는 빛과 결이 맞지 않는 빛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결이 맞으면 그 세기가 훨씬 더 세집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우리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는 그 세기가 너무 세서 눈에 들어가면 바로 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빛도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괜찮은데 레이저는 이 정도 파워 이렇게 맞으면 바로 그냥 시각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레이저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뭐 어린 학생들이라서 잘 이해하기는 좀 이러지만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돌고 있는 이 궤도가 바닥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또 들뜬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빛을 비춰주면 외부에서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빛을 탁 쏘여주면 전자가 위로 탁 올라옵니다. 근데 위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냅니다. 근데 레이저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그곳이 동시에 떨어져서 결이 맞는 그런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빛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발의 위치를 보면은 발의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 있죠. 그 5명이 똑같이 이렇게 구령에 맞춰서 저거 페달을 밟으면은 굉장히 힘있게 나갈 겁니다. 그러지 않고 제각각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밟으면은 나가는 힘이 약해지겠죠. 레이저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메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1960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서쪽에 있는 휴즈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이 이제 메이만인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든 게 바로 루비 레이저입니다. 루비.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 끼고 있는 그 루비 보석 그 루비를 매질로 해서 만들었고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서 과학 뭐 전시회 이런 데 가면은 가끔 고등학생들도 만드는 걸 출품을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레이저를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가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CD. 자, 이건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입니다. DVD보다도 더 이제 용량이 커서 몇 시간짜리 그런 대용량 영상까지도
저장할 수 있고요. 또 광통신, 여러분들 인터넷 뭐 집에서 다 씁니다만 그 인터넷을 어떻게 인터넷을 쓰는가 다 광통신으로 여러분들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광통신. 그러니까 굉장히 가느다란 머리카락보다도 가느다란 그런 광통신을 통해서 광섬유를 통해서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요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거죠. 요건 뭐냐면은 레이저를 가지고 금속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레이저가 워낙 강해서 렌즈로 작은 점으로 집속하면은 쇠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쇠를 턱 잘라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원하는 모양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라식 수술할 때 레이저를 씁니다. 라식 수술할 때. 이건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이 공중에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무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광주과기원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게 레이저 무기입니다. 우리 학교에 고등과학기술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국방부와 같이 협력해서 레이저 무기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미국 것인데요. 미국 해군 구축함에 레이저 무기를 실어가지고 저기 보내는 뭐 드론이나 이런 걸 이미 격추했어요. 이미 그건 이미 또 적의 함정 그런 것도 레이저로 파괴를 하고요. 지금 이건 이제 비행기에다가 레이저를 실어가지고 레이저를 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공군에서는 F-35에 레이저를 실어서 공격용 그런 걸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미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안에 레이저 무기를 비행기에다가 탑재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기도 하고 이것은 심지어 위성을 파괴하는데도 레이저를 쓰겠다. 우리가 그렇게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위성. 그러니까 저거 위성을 어떻게 파괴할 거냐. 거리가 보통 수백 킬로미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 동안 레이저가 가면서 그 에너지를 잃지 않을까. 당연히 일부는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의 새틀라이트를 위성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위성 자체를 물리적으로 녹인다든지 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센서를 파괴할 수 있어요. 센서를. 거기에 카메라든지 CCTV 카메라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취약해요. 레이저에 CCTV 카메라가 망가져 버리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위성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에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그것도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그 센서를 망가뜨려서 미사일이 더 이상 못 따라오게 하는 그런 실험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리. 자, 이것은 달이고요. 옛날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 갔을 때 거울을 설치하고 왔습니다. 거울. 즉 레이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갖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이와 같이 레이저 펄스를 탁 보내면은 이것이 달까지 가서 저 거울에 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걸 측정해요. 그래서 출발할 때와 돌아올 때 그 시간 차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우리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원자 세계로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거리. 맞습니다. 속도 곱하기 시간. 그게 거리잖아요. 그래서 달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달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매년 3.8cm 정도씩 달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달은 지구를 벗어나 버릴 겁니다. 지구를 떠날 거예요. 자, 또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해서 핵융합을 하겠다는 그런 연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핵융합 들어보셨죠? 핵융합이 무엇인가? 자, 태양입니다. 태양. 자,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이 시각에도 내고 있는데 저런 태양을 우리 지구에 만들 수 있으면 큰 태양을 만들면 우리 지구가 다 녹아버릴 테니까 큰 걸 만들면 안 되고 조그만 걸 만들어야 되겠죠? 조그만 걸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하면 우리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석유에서 나옵니다. 석유. 근데 석유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석유가 다 고갈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뭔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에너지원이 무엇인가? 핵융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아주 거대한 이 태양 속에는 우리 지구가 수백만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수소공입니다. 그런데 저게 전체가 거대한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걸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 연구를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라 그러면은 융합이라는 것은 붙인다는 이야기죠. 핵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 반응, 그게 이제 핵융합 반응이고요. 우리 지구상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핵융합 실험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 도로 뜨겁게 가열해서 핵을 서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것은 수소의 일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1억 도 정도로 고온으로 가열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하면 붙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E는 mc제곱 질량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질량에다가 광속도입니다. 광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C가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제곱을 하니까 큰 수에다가 또 큰 수를 곱하니까 훨씬 더 큰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질량은 작아도 에너지로 변화를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소폭탄의 원리입니다. 수소폭탄. 그렇게 해서 인공적인 수소폭탄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겠는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몇 시간 가면 있는 곳이고요. 거의 주변은 사막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연구소인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여기 이 건물에 아주 거대한 레이저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람인데요. 지금 이게 전체 자체가 하나 다 레이저입니다. 이런 빔 라인이 192개가 있어요. 저게 192개라니까 엄청난 거죠. 축구장 3개 크기입니다. 3개 크기. 그 정도의 거대한 레이저 시설을 가지고 핵융합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192개의 그 레이저 빔을 어디다 보내냐 하면은 여기다 보냅니다. 여기.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네? 망치. 자,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금덩어리인데 이 안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느냐면은 여러분들 보는 저 크기가 한 눈곱만큼 해 보이죠? 깨알만 합니다. 저게 이제 유리로 된 캡슐입니다. 그 속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어요. 중수소, 삼중수소, 수소를 집어넣고 바깥에 저렇게 캡슐로 딱 쌌어요. 저기다가 그 192개의 빔, 레이저 빔을 보냅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이 레이저라는 것은 에너지. 엄청난 큰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미는 힘이 있어요. 미는 힘. 그래서 그 캡슐이 찌그러듭니다. 이렇게. 192개의 강력한 레이저 힘으로 이게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과 원자핵이 가까이 가서 붙어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레이저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핵융합.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저게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포항에 가면은 포항 공과대학 포스텍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거기 가시면은
이와 같은 거대한 시설, 우리가 이제 가속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속기라는 것은 뭘 가속하느냐? 전자를 가속합니다. 전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전자를 굉장히 고에너지로 가속해서 거의 빛의 속도에 이를 정도로 고에너지로 가속을 합니다. 가속해서 그러면 어디다 쓰느냐? 그 가속해서 빛으로 바꿉니다. 빛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죠? 이게 선형 가속기고 거기서 가속해서 여기서 돌립니다. 이제 원형으로 전자를 돌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빛을 냅니다. 빛. 그걸 우리가 방사광이라고 그래요. 방사광. 저것을 방사광 가속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오는 빛이 굉장히 강력한 빛이에요. 강력하면서 X선 또 자위선 이런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여기 있는 이 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km나 되는 거대한 가속기인데 저기서도 굉장히 강력한 겔만든 빛이 나옵니다. 저기서는. 그래서 그 세기가 엄청나죠. 저런 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 나노 사이언스, 나노 과학이나 바이오 사이언스. 우리가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약의 구조 같은 거를 분자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원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저기서 나오는 강력한 X선으로 원자를 봅니다. 그래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카본과 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반 하에서 약을 설계하고 신약을 만들고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고 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이러스의 구조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세균보다 또 훨씬 작은 그런 것인데 그 바이러스를 보니까 내부에 이런 구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제 연구실입니다. 우리 연구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연구실이고요. 우리 연구실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레이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느냐? 가속기 연구인데요. 차세대 가속기 연구입니다. 금방 보여드린 포스텍의 그런 가속기보다도 훨씬 더 크기가 작으면서도 고에너지를 낼 수 있는 차세대 가속기,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과학동호회에 쓴 기사입니다. 이제 1km를 1m로 줄인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1000배 정도 기존의 가속기에 비해서 1000배 정도 강력한 힘으로 전자를 가속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쓰면 또 플라즈마를 쓰면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쓴 기사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학생들 중에서 관심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PDF 버전이 있으니까 내가 보내줄게요.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전에 가면은 국가 핵융합 에너지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핵융합 에너지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융합 연구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보는 이 장치를 이제 토카막이라고 합니다. 토카막. 도나스처럼 생겼죠. 속이 비어 있고 도나스처럼 생겼는데 이 속에다가 수소를 집어넣고요. 수소가스를 집어넣고 온도를 1억도로 높이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핵융합 연구를 하는 장치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 연구 토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 플라즈마의 온도가 얼마냐 하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1억도라고 그랬는데 1억도 그 온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온도계를 갖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다 녹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측정할 수가 없어요. 멀리서 딱 보면서 저희가 1억도다.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죠. 또 밀도가 얼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레이저를 이용하면은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연구도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많이 본 얼굴이죠. 지금부터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왔을 텐데, 나도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자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일으켜 세워서 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 그래서 뭐 장군 뭐 등등 해서 쭉 나오는데 어느 한 아이가 일어서더니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과학자가 도대체 뭐지? 그러던 제가 이제 과학자의 이제 이렇게 뜻을 두게 된 것은 6학년 때였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중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과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요. 그래서 수업은 별로 안 하고 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낚시 이야기. 낚시를 좋아했어요. 또 두 번째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거 참 재밌겠다.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레이즈 이야기 그때 들었고요. 또 상대성 이론 그때 들었고요. 굉장히 제가 호기심을 느꼈어요. 야, 그거 왜 그럴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과학에 드디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저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천문학자. 별을 이렇게 그 자연책에 보니까 그 당시 지금은 과학이라고 하지만 옛날엔 지금 과학이라고 합니까? 그때는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천체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참 신기했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제가 밖에 나가서 그 별을 이렇게 한동안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되지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이 과학 잡지를 보니까 초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초신성, 슈퍼노바. 이 별들이 태양보다도 더 무거운 별이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하는 게 있어요. 그 신성, 초신성. 초신성이 되면은 얼마나 밝은지 낮에도 별을 볼 수가 있어요. 낮에도 밝은 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과거에도 1000년 전에도 이미 폭발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천문학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구나. 이 물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 백그라운드 물리란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물리학자가 돼야지, 물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그거 옛날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천문학자 그런 생각을 그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과학자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는 물리를 하고 있고 또 천문학에도 지금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망원경 20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바로 샀고요. 제 집에 방에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면 오세요. 내 연구실에도 저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과학에 뜻이 있으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자도 몰랐던 사람이 과학자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는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커서 경찰이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아마 경찰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과학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과학자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뜻을 빨리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대학에 들어와서도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학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을. 심지어 대학 4학년 졸업할 때도 뜻을 세우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굉장히 참 개인적으로 보면은 손실이 크죠. 여러분들 조금 빨리 여러분들 뜻을 세워서
여러분들 꼭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